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는 공주병 말기에 거짓말쟁이가 있었나요? 아니면 능력도 안 되는데 일만 벌리고 수습은 하지도 않는 그런 뻔뻔한 사람은 없었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장장 5년을 시달리며 살아온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예요.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부슬거리고 머리로 피가 몰리는 기분이네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하시나요? 바로 저의 시무와 시부였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이에서 남편이라도 정상적이었다면 다행이었을 텐데 저에게는 그런 작은 행운조차도 없었죠. 남편은 그런 시부모의 성향을 골고루 이어받았거든요. 제가 제 결혼이 사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결혼 전에 남편은 정말 제게 잘해줬어요. 정말로 딱 결혼식 전까지만요. 남자가 결혼하면 바뀐다고들 하잖아요. 그냥 옛날 사람들 말인 줄 알았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사람과 결혼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너무 잘해줬거든요. 혼자서도 잘했고 제 탓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건 이혼하기 직전까지도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긴 했죠. 시댁과 관련된 일에서는 칼 같은 면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가 시댁에 잘하기만 하면 남편도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싸고 도는 시부모님들이 문제덩어리였거든요.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 커플로 우리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 5년 차에 저는 그 시댁과의 마찰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시모가 공주병 말기에 어떤 일이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혼 직후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신혼여행 직후 인사하러 들른 시댁에서 시모가 처음 한 말은 고생했니 잘 왔다가 아니었거든요. 그래, 이제 너도 우리 집 식구가 됐으니 한 사람 몫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단다. 그러니 이번 주말에 우리가 먹을 밑반찬과 요리를 몇 가지 해오거라. 저는 당황했어요. 시댁에 잘하기로 마음먹긴 했지만 이렇게 바로 이런 일을 시킬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네, 어머님. 혹시 못 드시는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 말뿐이었죠. 그렇게 말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이에 대해 말했죠. 나 요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게다가 일도 하는데 주말마다 음식을 해오라고? 아, 진짜.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해서 식이라도 좀 늦춰줄 수 있을까? 대학 때 독립해 자취를 하며 일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제가 요리에 익숙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요리를 잘하지도 못했고요. 자신감도 없었지만 실제로도 시간도 없었어요. 제 직장은 주 5일이 아니라 주 6일이었거든요. 토요일까지 나가야 하는 일에 시모의 그 말은 제게 있을 작은 여가 시간마저도 가져가겠다는 말로는 들렸거든요.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 나 학교 보내려고 안 해본 일 없을 정도로 많이 하셨고. 그래서 나 결혼하고 나면 일 그만두신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 어머니가 쉬고 싶은 거니까 며느리가 된 자기가 고생 좀 해줘. 솔직하게 이 말이 정말 어이없게 들렸거든요. 고생을 한 어머님께 도움해주고 싶다는 남편 말은 이해가 됐어요. 친정엄마가 그렇다면 저도 도움해주고 싶을 때니까요. 그런데 왜 자기가 안 하고 나한테 그걸 시키려는 거죠? 왜 제가 이해를 하고 고생을 해야 하느냐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일단 입을 닫았어요.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성격이 원래 그렇게 호전적이지는 않아서 싸울 일은 만들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거든요. 생각한 대로 내뱉으면 분명 싸우게 될 것이고 결혼한 지 한 달, 아니 한 주도 안 된 우리가 싸우면 분명히 이 결혼에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겨우 참았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부터 저는 시모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밑반찬 몇 가지와 잡채, 불고기 등을 해서 시댁으로 갔어요. 요리 솜씨에 자신이 있는 건 아니라서 불안했지만 그래도 요리를 완성했다는 보람은 있었거든요. 일요일에 오전 내내 만든 음식을 들고 오후에 시댁에 가서 저녁밥을 먹기로 했어요. 제가 만든 반찬들이 가득한데 시모가 음식을 먹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반찬은 간이 짜고 국은 싱겁고 요리는 맛이 없네. 넌 도대체 친정집에서 뭘 배워온 거니? 이걸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는 거야? 너희가 먹는 거 아니라고 건성으로 요리했어? 조곤조곤 큰 소리도 내지 않고 잔소리하는 시모를 보며 꼭 화를 참았어요. 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도 열받았지만 흥분하지 않고 이야기를 꺼냈죠. 어머님, 제가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계속 일을 하는 바람에 요리를 배울 시간이 부족했어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참아주세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반찬 가게에서 사올게요. 누구는 일 안 하니? 나도 평생을 일했어. 지금 좀 쉬는 것뿐이지. 요리를 배울 시간이 부족해? 부족하면 열심히라도 해야지. 뭐니 이게? 크기는 다 제각각에 간도 제각각. 요리에 기본이 안 되어 있지 않니? 그리고 반찬을 왜 사서 넣어? 너 돈이 그렇게 차고 넘쳐? 아니면 힘들게 돈 버는 우리 아들 더 힘들게 하고 싶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것도 아니면 시모가 반찬 해오라는 말이 고깝게 들려서 사온다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은 태산이었지만 또 참았어요. 시부도 남편도 여기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시모는 그런 제가 풀이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미친 듯이 몰아붙이더라고요. 정작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지만요. 다음부터는 음식을 사가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네가 반성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일요일 오전에 우리 집에 와서 음식 만들어.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 정성스럽게 만들 수 있겠지. 제 계획이 산산조각나는 말이었어요. 게다가 일주일 중 일요일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저는 급히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런데 남편이 모른 체 하더군요. 결국 알겠노라 답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일주일에 6일 일하는 사람이 나야. 꼭 하나만은 휴일을 뺏어가야 하는 게 맞는 거냐고.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 좀 해봐. 내가 무슨 말을 해줘? 당신이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우리 엄마 고생하셔서 자기한테 부탁한다고. 하겠다고 했으면 그냥 하면 되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이 나랑 결혼한 이유가 당신 어머니 고생한 거 나한테 보상받으려고 그런 거야? 무슨 말을. 내가 왜 그런 이유로 당신이랑 결혼을 해? 그런 거 아니야. 당신도 진짜 너무하네. 그냥 이해만 좀 해달라고 했잖아. 이해는 해. 이해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려는 건 좀 아니지. 뻔히 주 6일 일하는 거 아시면서 왜 그러시는 건데? 그리고 당신이 내 사정 뻔히 알면 안 된다고 말이라도 해주던가. 어머니 힘든 거 이해하는데 왜 그 보상을 나한테 시키냐고. 당신이 직접 하면 되지. 며느리가 싫어야? 내가 당신네 집 하녀야 뭐야. 결국 심을 편드는 남편 때문에 저의 인내심은 극에 달했고 큰 소리를 내지르고 말았죠. 제가 이렇게까지 화내면 남편도 화낼 거라 생각했는데 무슨 일인지 답을 안 하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예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아무 일 없이 행동하더라고요. 제 말을 싸그리 무시하는 것만 빼면요.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 저도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했어요. 참는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상대방이 나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아예 음식을 엉망진창으로 했어요. 아니지, 모양은 예쁘게, 맛은 더럽게 없게 만들었죠. 짜고 맵고 신 음식들을 골고루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모가 저를 시댁으로 부른 이유는 따로 있더라고요. 제게 집안일까지 시키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땀 뻘뻘 흘리며 세면대며 싱크대며 청소하는 사이에 시모는 소파에 누워서 얼굴에 팩 붙이고 드라마 시청을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식모라도 되는 양 말이죠. 그래서 청소도 중간부터는 대충 했어요. 화장실 청소할 때 일부러 변기 닦던 솔로 세면대 닦고 샤워부스 닦고 다 했거든요. 그걸 보던 시모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얘, 너 변기 닦던 솔로 세면대를 닦으면 어떡하니? 아, 어떻게 청소에 기본도 안 된 애가 시집을 갈 생각을 해? 아이고, 며느리를 잘못 들여도 한참 잘못 들였어. 어떻게 저런 게 들어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놔? 할 줄 아는 게 어째 하나도 없는 거야? 죄송해요. 시키는 일이 많아서 빨리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세탁기랑 건조기도 봐야 하는데? 저는 일부러 연장 뒤집어 놓듯 웃으며 이야기하고는 급한 척하며 세탁기 쪽으로 갔죠. 그리고 시모에게 크게 소리쳤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검은색 바지랑 흰색 옷을 같이 빨았는데 물이 들었어요. 아, 건조기에 넣었던 아버님 바지도 줄어들었는데 어떡하죠? 제 말에 시모가 또 후다닥 달려와서는 한참을 소리쳤어요. 너 일부러 이러는 거니? 세탁기에 색깔 빨래 따로 하는 건 기본이잖아. 그리고 건조기 돌릴 때도 안 되는 것부터 확인하고 넣었어야지.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밑반찬에 요리며 화장실 청소, 싱크대 청소, 빨래까지 하려니 정신이 없었네요. 그러게 왜 일요일에 약속을 잡아? 일요일은 시댁 오는 날이라고 내가 말했지? 그런데 제가 6일을 일을 하니까 약속 잡을 시간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저녁에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기로 해서 뺄 수 없거든요. 넌 네 가족만 중요하고 우리는 중요하지도 않니? 우리하고 한 약속이 먼저지. 네 아버지 생신 축하면 다른 날 해주면 될 걸 왜 굳이 일요일 저녁으로 시간을 잡아? 그리고 너 매번 맞벌이를 하는 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가 도대체 얼마나 번다고 생색이야? 어휴, 며느리 복도 없는 내가 잘못이지. 어머님이랑 제가 언제 약속을 했나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냥 오라고만 하셨잖아요. 제가 그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에는 약속을 잡을 거니까 그날은 좀 빠질게요. 선약이 있으면 빠져도 되는 거 맞죠? 야, 너 지금? 시모는 어이가 없어도 한참 웃는지 말도 잊지를 못하더군요. 하긴 속으로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치만 제가 그 욕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님은 며느리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매주 반찬 만들어 오는 며느리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다고요? 그럼 다음 주는 좀 쉴게요. 어머님이 알아서 음식 만들어 드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는 생각보다 지금 이 순간에 개운함이 더 컸죠. 어른한테 대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상황이었으니까요. 시모의 저런 모습들이 저를 교육시키려 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요. 그런데 그게 며느리인가요? 그건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잖아요. 저는 시모의 그런 횡포에는 맞춰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편이 집에 와서 저한테 한바탕 쏟아내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길래 어머니가 알아놓으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는 당신이 어머니한테 도를 넘은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야? 도를 넘은 말? 당신은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도 넘은 말 내뱉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제 말에 남편이 당황하더군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도가 넘는 말에 대는 그런 여자로 보이냐고. 남편은 제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남편이 흥분하면 그걸 가라앉히는 게 항상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도가 지나친 말을 하지 않았고 남편에게는 싸울 거리도 주지 않았기에 저희는 연애 기간에도
남들 다 아는 사랑싸움 한 번 한 적 없었어요. 그걸 알고 있는 남편은 제 말에 당황한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시잖아. 어머니가 나한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어머님한테 나쁜 소리 했다 그러셔? 오해가 있겠지. 아니면 당신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말을 했다거나 그런 일도 있으니까.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결국 제 입에서 남자들이 무서워하는 문장이 튀어나왔죠.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잘 모르겠다는 어색한 표정을 짓더군요. 오늘이 무슨 날이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건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막말을 해서 그런 거고, 솔직히 당신이 오늘 기념일 때문에 화가 났었어도 어머니한테 화내면 안 되지. 솔직히 당신 요즘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하잖아. 너무해? 지금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너무하다는 말 한 거야? 진짜로 너무한 게 누군데? 당신 오늘 우리 아버지 생일인 거 정말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네 어머니 마음 아파 알아놓은 것만 눈에 들어오고 네 장인어른 생신은 아예 머릿속에서 삭제했어? 너한테 내가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오늘 어머님이 나한테 뭘 했는 줄 알기나 하고 나한테 따지는 거야? 음식에 청소까지 시키길래 오후에 아버지 생신이라고 빨리 가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기나 하냐고. 시댁 일이 선약인데 왜 약속 잡았냐고 따지더라. 그게 내 오해야? 어? 정말 분노의 샤우팅이었죠. 그렇게 제가 소리 지르자 남편이 조용해졌어요. 자기 생각에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알고 나니까 좋아? 왜? 또 나한테 따져봐. 큰 소리 치면서 말해보라고.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 나 절대로 시댁 안 갈 거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사람이 일을 해주면 돕는 신용이라도 하던지, 미안하다, 잘했다, 수고했다 말이라도 해주던지. 사람을 식모마냥 부리고는 뭐? 며느리 복이 없다고? 정말로 며느리 복이 없다는 게 뭔지 알려줄까? 결국 제 선언과 함께 저는 시댁에 들리지 않았고 시모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남편도 시모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죠. 솔직히 내지르면서 불안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참고 사는 건 정말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이러다 진짜로 붙잡혀 살게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불안해하면서 벌인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뒤에 올 일들은 더 나빠졌어요. 결혼 5년 차에 상황이 정말 급변하게 됐거든요. 여보, 우리 본가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않을래? 당신 화도 이제 좀 가라앉았고 어머니도 당신에게 미안해하고 있고. 합가하자고? 그건 절대 못해. 같이 살면 싸우기만 할 거야. 솔직히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무슨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반대야. 일단 들어봐. 당신도 합가하는 게 더 편할지도 몰라. 우리 애도 아직 어린데 애 봐주신다고 하시잖아. 솔직히 애 키우느라 돈도 많이 드는데 같이 살게 되면 돈도 아끼고 이점도 많다고 생각해. 맞는 말이긴 했죠. 육아휴직 동안은 제가 애를 볼 수 있었지만 버는 돈이 얼마 안 되니 저축해둔 돈은 다 써버렸고 다시 일은 하러 가야 하는데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기에는 애가 아직 어렸으니까요. 분명 시모가 도와주면 수월한 면도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시모와 제 궁합이 정말 최악이라는 게 문제였죠. 저는 시댁에 가지 않기로 했었지만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과 각종 시댁 경조사에까지 가지 않겠다고 말한 건 아니었어요. 주말마다 오라고 했던 일을 가지 않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 기강을 잡으려고 텃세를 부리려고 했던 시모가 다른 쪽으로 저를 괴롭히게 됐다는 점이 있었어요. 보통 어른들 보러 갈 때는 점잖게 꾸미고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꾸미고 올 때마다 시모가 제 물건을 탐내더라고요. 처음에는 가방이었어요. 그 가방은 제가 신혼여행 돌아오면서 큰맘 먹고 산 가방이었거든요. 그걸 달라고 하시더군요. 가져갈 가방이 없다면서요. 저는 당연히 당황하며 급히 돌려 말했죠. 신혼여행 기념으로 사온 거니 다음에 다른 가방으로 제가 직접 선물해드리겠다고 말이죠.
솔직히 돈이 아까운 것보다는 추억이 있는 가방을 시모에게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못 주겠다는 뜻을 내비추자마자 시모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또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걸 듣고 있던 남편이 제게 자기가 가방 다른 거 사줄 테니 그걸 시모에게 주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결국 그 추억이 담긴 가방은 시모에게 넘어갔죠. 그런데 그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제 액세서리는 화장품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막무가내로 달라며 때를 썼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시모 나이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려 보이는 것들도 무작정 달라고 용을 쓰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시댁에 갈 때는 허름한 옷에 오래된 것들만 착용하고 다녔거든요. 만약 합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물건이 온전히 제 것이 되기는 할까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합가에 필사적으로 반대했거든요. 남편에게도 말했죠. 당신 모르지? 내가 시댁 갈 때마다 왜 그렇게 허름하게 다니는지. 어머님이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뺏어가시니 아끼는 물건이나 새 물건은 절대로 가져가지 않는 거야. 그런데 합가? 내 물건이 남용하기는 하겠어? 그렇다고 그런 일들을 당신이 막아주지도 않을 거잖아. 매번 어머님이 죽는 소리 하면 나중에 새 걸로 사줄 테니까 어머님 주라고 해놓고는 한 번도 사준 적 없으면서. 제 말에 다 맞는 말인지라 남편도 아무 말 않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합가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받고 그 일은 끝난 듯 보였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한 달 뒤에 남편이 와서 다시 합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이미 다 끝난 이야기야. 왜 자꾸 합가 이야기 꺼내는데? 우리 어머니 지금 암 걸렸어. 얼마 전에 건강검진 갔다 왔는데 암이래. 그런 어머니한테 혼자서 밥 차려 먹으라고 어떻게 그래. 당신이 좀 도와줘. 응? 암이라는 이야기에 저도 덜컥 겁부터 났어요. 요즘 세상에 암이 그리 희귀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죽을 병에 가까운 이미지이긴 하잖아요. 많이 안 좋으셔? 생각보다 안 좋다고 하더라고. 대신 집에서 잘 챙겨 먹고 잘 쉬어야 치료도 잘 된다는데. 아무래도 혼자서는 힘드시잖아. 아버지도 사업하시느라 여기저기 바쁘시고.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저는 고민했지만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모가 밉지만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애처로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알았어. 그럼 우리 집 내놓고 팔리면 들어가자. 그 전까지는 주말에 가서 어머님 도와드릴게. 저는 합가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남편은 고맙다며 그 다음날 바로 집을 부동산에 내놨죠. 결국 신혼 촛대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주말마다 시모 수발 들러 시댁에 갔어요. 3주째 되는 날 시모는 시부와 남편과 함께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항암 치료를 하러 가게 됐어요. 3박 4일 일정이라기에 별 의심 없이 보내놓고 저는 시댁 청소에 돌입했어요. 암 환자에게 더러운 집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부 책상을 청소하다가 시부가 진 빚의 존재를 알게 되어버렸죠.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번이나 사업 종목이 바뀌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시부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는 백수인데 며느리 복이 그래서 사업한다고 속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훨씬 나을 뻔했더라고요. 시부가 가지고 있는 빚이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매달 그걸 어떻게 갚고 있는지조차 이해가 안 갈 만큼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또 한 번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시부의 빚이 곧 우리의 빚이 될 날이 다가올지도 모르니까요. 게다가 시모는 죽을 날 받아놓은 환자고, 그렇게 생각하니 진짜 지금 하는 청소도 왜 하는가 싶을 정도로 의욕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딸, 요즘 많이 힘들지? 힘들긴 한데 뭐 괜찮아.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내일 너희 아버지랑 제주도 가잖아. 너희 오빠 가기로 해놓고는 못 간대서. 혹시 너 시간 괜찮으면 같이 갈래? 기회이긴 했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4일 동안 집에 오지 않을 것이고 저와 아이 둘이서 친정 부모님과 1박 2일 정도만 있다 가더라도 기분 전환에는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가서 부랴부랴 준비했어요. 사실 원래는 제가 가기로 한 거였어요. 시모가 아프지만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날짜 딱 맞춰서 시모가 병원에 가줬으니 저에게는 다행인 상황이잖아요. 평일에다가 성수기가 아니었던지라 티켓은 다행스럽게도 남아있었고 저는 아이와 둘이서 친정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로 떠났어요. 두 분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제가 고생하는 거 알고 계셨는지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더라고요. 그런 부모님한테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두 분 따라다니며 사진사를 자처하고 있었는데 폰 카메라 너머로 제 두 눈을 의심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외손주와 함께 있는 부모님 너머로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는 시모와 시부 그리고 남편의 모습이 제 카메라에 찍힌 거죠. 저는 동영상으로 그 광경을 계속 찍었어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시모 시부 남편이었어요. 그제야 제가 당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모가 암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거더라고요. 합가를 위한 거짓말. 게다가 이번에는 남편도 그 계획에 한몫했다는 거에 제가 더 배신감을 느낀 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합가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남편이 술을 쓴 거예요. 시모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한 거짓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남편과 시댁 덕분에 알게 됐어요. 당장 가서 따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내일로 끊어놨던 표를 모레로 바꿨죠. 일정을 더 길게 잡고 저는 잠수를 탔어요.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시부모와 남편이 제게 거짓말하고 떠난 지 4일째 되던 날, 오후부터 남편에게서 전화가 미친 듯이 오더군요. 문자도 계속 들어왔어요. 화를 내는 문자였어요. 어디냐, 집을 이 꼴로 해놓고 어딜 간 거냐, 엄마 아픈데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등등. 되지도 않은 거짓말을 들먹이며 저를 찾는 남편 새끼 연락은 모조리 다 씹어버렸어요. 대신 평소에 하지 않는 SNS를 열심히 했어요. 사진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그러자 남편님은 더 화를 내며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남편 새끼 화를 어느 정도 돋군 후에 저는 남편님에게 문자로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줬어요. 시부모와 남편이 제주도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모습이 찍힌 걸로요. 제가 그걸 보내고 나자 남편의 연락은 결이 바뀌었어요. 오해가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남편님이 급한지 계속 그렇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답을 하지 않았고 친정 부모님과 느긋하게 돌아왔어요. 돌아온 날은 화요일 낮이었고 당연히 남편은 일하러 가고 없었죠. 저는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제 물건부터 챙겼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것도 챙겼죠. 그렇게 짐 다 챙겨서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친정에는 엄마가 제 방을 만들어뒀어요. 제주도에서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엄마가 무척 화내며 무조건 제게 돌아오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미친 듯이 연락이 오더군요. 당연한 일이었죠. 마누라랑 애 짐은 쏙 빠져나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 미친 듯이 연락이 온 거죠. 저는 태연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20통의 전화를 무시하고 받은 전화였어요. 여보, 도대체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된 거야? 그리고 집에 있던 짐은 다 어디 갔어? 어디 가긴? 다 뺐어. 나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으니까 사진 봤으면 이유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지? 여보, 잠깐만. 나도 할 이야기 있어. 그러니까 일단 와서 얼굴 보고 이야기해.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알았어. 그러면 시댁에서 볼래?
어차피 두 분도 아셔야 할 일이고 두 분도 무관한 일도 아니니까. 저는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가니 시모와 시부, 남편이 앉아있더군요. 여보, 어서 와.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이 왜 필요해? 난 내가 본 것만 믿어.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이 항암 치료 간다더니 병원이 아닌 제주도에서 찍힌 거. 이제 곧 죽을 사람이라면서 제주도에서 열심히 놀고 계셨지. 그리고 당신은 열심히 사진 찍고 있었고. 여보, 미안. 남편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시모가 제게 표독스런 얼굴로 말하더군요. 네가 왜 미안하다고 하니? 전부 다 저 애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처음부터 내 말 잘 듣고 시댁에 충실했으면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어. 네가 뭔데 우리 귀한 아들을 추궁하는 거야? 네가 뭐가 잘났는데, 응? 언제 제가 잘났다고 했어요? 어머님 아들이 못난 거겠죠. 마누라 시댁 식물로 드리려고 열심히 거짓말해서 합가까지 하도록 만드는 남편이 어딨어요? 암에 걸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넘어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으면 당신 혼자서 같이 살아. 나랑 내 아들까지 그 거짓말에 끌어들이지 말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더니 세상에. 거짓말하는 것도 어쩜 그렇게 모자가 똑같을까?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어른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어른이 어른 같아야 말이죠. 어디 가서 말하고 싶으면 실컷 하세요. 저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를 식물처럼 부리고 싶어 안달이 나서 암 걸렸다는 거짓말로 쇼를 하는 바람에 내가 이혼했다. 이렇게 말해줄 테니까. 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런 말다툼은 그만하시죠. 저도 여기 온 이유 따로 있어요. 여기 온 이유? 당신 나랑 대화하려고 온 거 아니었어? 내가 당신이랑 대화를 왜 해? 당신 입에서 나올 거짓말들을 어떻게 믿어? 당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거짓말까지 할 정도면 어떤 거짓말인들 못하겠냐고. 앞으로도 당신 말 들을 생각은 없고 내가 여기 온 건 내가 어머님한테 뺏긴 거 돌려받으러 온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시모 드레스룸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뒤에서 시모가 와서 말렸지만 시모를 뿌리치고 제가 찾던 것을 다 골라 가져왔어요. 지금 제가 가져온 거 어머님한테 뺏긴 제 물건이에요. 남편이 나중에 똑같은 거 사주겠다고 하고 사준 적 없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가져가는 게 계산이 맞는 거죠? 안 된다. 그건 네가 나한테 준 거야. 줬다 뺏는 게 어딨어? 줬으면 그만이지. 그거 다 내 거라고. 건들지 마. 이 망할년 같으니라고. 어머님 거 아니고 제 거거든요. 저는 준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강제로 뺏긴 거예요. 그리고 그거 산 돈이 다 제 월급에서 나온 돈이거든요. 못해도 1,000만 원 되는 금액을 썼는데 그럼 현금으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망할년? 누가 망할년인데요?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겠죠. 며느리를 식물처럼 부리고 결국에는 거짓말까지 줄줄이 해대는 사람이 망할년이 더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당신이 말해봐. 똑같은 거 사준다고 해놓고 입 싹 닫았잖아. 이거 놔두고 가면 당신이 현금 나한테 줄 거야? 남편이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저는 한숨 쉬며 시모에게 말했어요. 봤죠? 남편이 현금으로 안 주는 거면 제가 직접 가져가는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나이값 좀 하세요. 이런 거 가지고 다닌다고 어머님 나이가 30대로 돌아갈 줄 아시나 본데 그거 완전한 착각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 가방은 어머님 쓰시던지 버리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시모에게 던진 것은 제일 처음에 시모에게 빼앗긴 가방이었어요. 신혼여행 기념으로 샀던 가방이요. 처음에는 그걸 제일 먼저 돌려받고 싶었는데 이제 필요 없게 됐거든요. 그 가방의 가치는 신혼과 사랑의 추억이었는데 이제 그딴 거 없어졌으니까. 저한테 휴지 조각보다 못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가지세요. 필요 없으면 버리시고요. 제 말에 남편이 당황한 듯 저한테 말하더군요. 여보,
당신 진짜로 이혼 생각하는 거야? 내가 거짓말한 건 정말 잘못했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거 한 번으로 이혼은 너무하잖아. 나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기회? 기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정도로 큰 거짓말로 사람을 속였으면서 기회? 난 사기꾼한테 기회를 줄 정도로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 지금 당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거 꼭 참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내 성질 돋구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 제가 화내는 걸 처음 목격한 남편이 너무 놀란 나머지 딸꾹거리며 제게서 물러서더군요.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거든? 사람이 좋게 넘어가려니까 호구로 보고 지랄이야. 누군 화를 못 내서 가만히 있었겠어? 똑똑히 들어. 나는 절대로 당신 용서 못해. 아니? 안 해. 남편을 향한 막말에 시모는 거의 졸도하듯 주저앉았고 저는 그 사람들 다 놔두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그러고 이혼 소송이 진행됐어요. 애가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군요. 제게 호되게 욕을 얻어먹은 남편놈은 그때 제 모습에 놀란 건지 이혼을 최대한 빨리 하려 노력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요. 갑자기 저 자세로 나온 이유가 궁금해서 만나러 갔는데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이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나는 여전히 당신 사랑하고 이혼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저는 이 사람이 뭐 잘못 먹었나 싶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떠봤죠. 무슨 일이길래 또 양념을 쳐? 나 당신이랑 절대로 같이 안 살아. 내 인생에 당신은 해로운 인간으로 확정됐으니까.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나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절대로 합가 이야기 꺼내지도 않고 어머니도 내가 잘 막을게. 제 부모 이야기라면 껌뻑 죽던 인간이 저런 말을 하니 흘려들을 수 없겠더라고요. 사실대로 말해봐. 무슨 일 있지? 나한테 그만큼 욕 얻어먹었으면서도 재결합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뭐가 터져도 크게 터졌나 본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암 걸리셨어. 폐암. 암? 또? 이번에는 아버지 암이야? 정말 레파토리 지긋지긋하네. 이젠 암 말고 다른 병명 꺼내야 하지 않아? 그거 이미 약발 떨어진 지 오래거든?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아버지 암 걸렸는데 집에 아버지 보살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더러 재결합해서 수발이나 하라고? 내가 미쳤어? 설사 당신 말이 진짜라도 내가 왜 해? 수발 둘라는 건 아니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이 집을 좀 맡아주면 안 될까 해서. 낮에는 어차피 어머니가 병간호 할 거고 저녁에는 내가 갈 거야. 그런데 그러면 내가 쉴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집에서 밥도 좀 해주면 나도 편할 거고. 솔직히 어머니가 제대로 병간호를 못하니까 매번 내가 불려나가거든. 게다가 지금 집에 일 생긴 것도 내가 다 떠맡게 돼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해. 그래서 네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 나더러 다시 돌아와서 그 일 좀 남해라. 그 말이지? 진짜 사람 참 안면하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그대로인지 모르겠네. 내가 왜 당신 대리효도를 해야 하는데? 못하겠으면 포기하면 되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붙잡고 있어? 애초에 그 이야기가 진짜도 아니겠지만, 그리고 아무리 봐도 내가 손해잖아. 당신이 손해볼 일 아니야. 그냥 당신이 돌아오기만 하면 나도 힘낼 수 있고 아이도 아빠 곁에서 더 안정적으로 클 거고. 헛수작 부리지 말고 그냥 가. 나한테 부탁해서 될 일 아닌 거는 알고 있지? 효도를 하고 싶으면 네가 직접 가서 해. 당신은 그게 문제야. 알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매번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잖아. 그리고 나는 당신 이야기 못 믿어.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크게 거짓말한 사람을 다시 믿는다는 게 더 어려운 일 아니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 말 못 믿어. 그리고 당신 말 따를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삽질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나 찾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을 버려두고 나와버렸어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반응하던 마을 사람들의 기분을 알 것 같았죠. 누가 저 말을 믿겠냐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수소문을 봤더니 시부가 진짜로 암에 걸리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시무가 시부 수발을 드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남편놈이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이야기한 게 아니란 것도 알았죠. 이혼 전에 제가 발견했던 시부의 빚말이에요.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돈 빌리는 바람에 생긴 빚이었는데 전 남편이 그걸 갚으려고 현재 2잡, 3잡까지 뛰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같이 살던 집까지 팔았는데도 그 빚이 충당이 안 돼서 결국 저녁과 야간 시간대에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 소문을 들으니 남편놈이 제게 와서 그렇게 애절하게 말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시부가 벌려놓은 일도 수습해야 하는데 시모는 아예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자기 얼굴만 보며 꾸미기 바쁘니 남편놈이 속 답답한 것도 이해가 되긴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가서 도와줄 일은 아니죠. 저와 남편은 이제 남남이잖아요. 남의 집 사정에 왜 발을 들이겠어요? 어쨌든 시모는 결혼 초부터 군기 잡으며 자기 수발 들도록 만들려다가 결국은 본인이 직접 수발 들게 됐어요. 며느리 합가시키려고 암 환자 흉내내더니 결국은 진짜 암 환자 수발을 들게 됐으니 이 정도면 정말 자기가 뿌린 씨앗이죠. 그게 아니라면 천벌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아들과 그 집에 나와서 아무쪼록 잘 살고 있어요. 솔직함을 더하자면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만약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저 수발과 사업빚이 모두 저에게도 돌아왔을 거라는 생각에 오싹하긴 하더군요. 지금의 시댁 상황을 생각하면 순탄하지 않았던 그날들도 감사해야 할 날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지금은 그런 힘든 일들도 다 지나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거든요. 친정과 친구들이 제일 많이 도와줬어요. 혼자 애를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잘 컸다고 생각해요. 만약 홀로 되는 것이 두려워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발바닥에 땀나도록 고생하고 있던 건 제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만약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거나 시부모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받았다면 그 고생마저도 기꺼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그 집안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든 건 명백하게 시부모의 남편이었잖아요. 제게는 그 사람들 위해 저를 희생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아픈 시부를 놔두고 이혼했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들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줬어요. 지금도 저는 제가 잘못했다거나 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신뢰와 애정을 먼저 저버린 건 그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해줄 필요 따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짓말이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도 있고 거짓이 상대방을 더 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저의 이런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제가 당한 일은 제게 큰 충격을 줬으니까요. 제가 글을 쓰게 된 건 이렇게 골 때리는 이혼 사유도 있다는 걸 들려드리고 싶어서였어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면 부디 그걸 용서하지 마세요. 용서해줬다가는 호구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